여러분, 제 통장 잔고에 영원히 찍혔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 양반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어머니 기일에 제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먼저 걸어오던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가장 살갑게 굴던 사람,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양반이 제 인감도장이랑 같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반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네 지인들한테도 똑같이 형님을 붙이고 똑같이 생일을 챙기고 똑같이 급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왔던 겁니다. 저는 특별한 관계라고 믿었는데 저는 그 양반한테 그냥 여러 개의 지갑 중 하나였던 거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에구 저 바보 교수 하고 혀차는 분 계시죠? 그런데 잠깐요. 지금 혀차는 여러분 주변에도 딱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 편이야 하는 그 사람,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 사람, 내 생일을 제 가족보다 먼저 챙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확신하십니까? 저는 10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도록 사람한테 속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을 못 알아봐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좋은 사람처럼 옵니다. 그 선함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는 그게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의심할 틈도 없이 품에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건 착한 사람 찾기가 아닙니다. 도굴꾼이 문화재 전문가 행세를 하며 들어올 때 그걸 딱 잡아채는 서슬퍼런 안목입니다. 오늘 이 안목을 4개로 딱 챙겨서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 양반이 식당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구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두 번째, 내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양반 눈빛을 보십시오. 입은 웃어도 눈은 오속입니다. 세 번째, 내가 털어놓은 비밀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십시오. 입 가벼운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네 번째,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어졌을 때 그 양반이 어떻게 떠나는지를 보십시오.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4가지만 가슴에 새기시면 내일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통장은 비었어도 여러분의 안목은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낮은 곳에 예의를 두는 사람.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전주 한옥마을에 답사를 갔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어느 이름난 한정식 집이었는데 마침 그날 그 집에서 지역에 꽤나 힘 좀 쓴다는 양반들이 모임을 하고 있더군요. 번듯한 양복에 비싼 구두를 신고 입만 열면 내가 시장을 안 해, 국회의원을 안 해 하며 거들먹거리는 전형적인 잘 나가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서빙을 담당하던 분이 실수로 국물을 조금 흘렸나 봅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점잖던 한 양반이 안색을 확 바꾸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옷이 얼마짜린데? 그 서슬퍼런 고함에 식당 전체가 얼음물이 된 것 같더군요. 그분은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그 양반은 사과를 받기는커녕 식당 주인까지 불러서 사람을 아주 바닥까지 짓밟아 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양반 오른손을 슬쩍 봤습니다. 손가락에 굵은 금반지를 끼고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귀한 것들로 치장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뭔지가 그 식당 아주머니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본색이 나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건 쉽습니다. 나한테 잘해줘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요. 하지만 나한테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미천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제가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다른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가는 길에 주방 입구까지 가서 그 서빙하던 분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내가 대신 미안했쇼.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속상해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는데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대신 미안하다는 말, 자기가 흘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갚아야 할 빚도 없는데 그게 덕입니다. 덕은 거래가 아닙니다.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만 낼 수 있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그 양반이 누구인지 식당 주인한테 여쭤봤더니 그 지역에서 조용히 사업을 하는 분인데 본 자랑 한 번 안 하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밥을 직접 사러 나온다고 하더군요. 유명하지는 않은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양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번쩍거리는 금반지를 낀 양반보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건네는 양반이 진짜 부자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영주 부석사에서 배운 안목입니다. 무량수전 그 장엄한 전각을 떠받치고 있는 배흘림 기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기둥은 위아래가 가늘고 가운데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붕의 그 거대한 무게를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보는 사람의 눈이 피곤하지 않게 스스로 허리를 구부려 착시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맞은 곳을 배려해서 스스로를 굽힐 줄 아는 그 유연함. 그게 진짜 국보급 인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켈트너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거나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믿는 순간 뇌에서 타임의 고통을 느끼는 미러 뉴런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나갈수록 남의 눈물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험에서 피험자들한테 단 몇 분간 나는 지금 강한 위치에 있다는 상상을 시키기만 해도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잘한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양반이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미래의 여러분 앞에서 나올 진짜 얼굴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군자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을 행하고 서인은 대접받기를 바라는 탐욕을 부린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거래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덕입니다. 흘림 기둥처럼 낮은 곳을 향해 부드럽게 굽어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두어도 여러분의 인생 답사길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의 성공에 박수치는 사람. 여러분, 친구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하게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뭡니까? 잘 됐다입니까? 아니면 나는 뭐지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그토록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fMRI로 뇌를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오히려 뇌의 고통 처리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이 내 뇌한테는 아픔처럼 처리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 첫 번째 감정을 삼키고 두 번째 감정으로 행동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 동창 모임에서 이걸 똑똑히 봤습니다. 50 넘어 작은 사업을 일궈 그럭저럭 잘 풀리고 있다는 박형이 소식을 전하는데 자리에 앉은 사람들 반응이 둘로 딱 갈리더군요. 한쪽은 입으로는 잘 됐네 잘 됐어 하면서 눈이 웃지 않는 무렵 그러면서 슬쩍슬쩍 근데 거기 업종이 요즘 좀 어렵지 않나? 거품 아닐까? 하며 박형의 성공에 작은 구멍을 매려고 드는 겁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미간은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게 가자미 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술잔을 번쩍 들더니 야, 우리 박형이 해냈다. 내가 진작 될 줄 알았어. 하며 주위 사람한테까지 자기 일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부류. 그 양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형, 다음엔 우리가 거기서 한번 거하게 회식하자. 내가 선배들한테 소개하고 싶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 성공을 자기 것처럼 기뻐하고 그 성공을 더 키워주려는 마음까지 가진 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부류이지 않습니까? 그 양반 눈빛이 정말 맞더군요. 한 점 흐림이 없었습니다. 내 성공을 제 일처럼 좋아해주는 그 맑은 눈빛. 그게 진짜 내 사람의 얼굴입니다. 불국사 마당에 서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두 탑은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석가탑은 간결하고 단아하고 다보탑은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 두 탑 서로 더 잘났다고 한 번이라도 다툰 적이 있습니까? 천년이 넘도록 서로 마주보며 서로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석가탑 혼자 서 있으면 그냥 단아한 탑입니다. 다보탑 혼자 서 있으면 그냥 화려한 탑입니다. 그런데 둘이 마주보는 순간 그 긴장감과 조화가 생겨나며 세계가 보물로 지정한 공간이 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이 쌍탑 같습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자기 일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내가 석가탑이 때 다보탑이 되어주는 사람. 다산 선생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쓰신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꽃이 지면 떠나기 마련이다. 내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나보다 먼저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뿌리기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그런 다보탑 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 계시면 오늘 이 영상 끝나고 전화 한 통 넣어드리십시오. 그런 사람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 말의 무게가 바위 같은 사람. 여러분, 비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절대 퍼뜨려선 안 되는 남의 비밀을 하나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만 알아 하고 한 군데 세워나갔습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답사팀 동료들하고 남한산성 아래 계곡가든에서 닭백숙을 먹을 때 일입니다. 계곡 물소리 들으며 기분 좋게 술 한잔 들어가니까 다들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그때 우리 팀 총무인 이 여사가 옆에 있던 최 여사한테만 아주 조용히 진짜 비밀이라며 속삭이더군요. 최 언니, 이거 언니만 알고 있어. 사실 우리 애가 이번에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져서
내가 집을 좀 줄여서 가야 할 것 같아. 이어서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그 말을 꺼내는 얼굴에 얼마나 용기가 담겨 있었겠어요. 남한테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내민 손인데, 그런데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 멀리 평상에서 최 여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여사네 집이 이번에 쫄딱 망해서 월세로 간다네.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다 철렁합니다. 언니만 알아 라고 했던 그 믿음이 백숙 국물보다 더 뜨거운 비수가 되어 이 여사 가슴에 꽂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최 여사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얻는 흥분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남의 아픔이 오늘의 술안주가 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남의 비밀을 말할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도박할 때 느끼는 그 쾌락 말입니다. 저 최 여사 같은 양반들은 남의 아픔을 팔아서 자기 뇌에 마약을 주사하고 있는 셈이죠. 중독입니다. 비밀을 들으면 참지 못하고 털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 중독.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남의 비밀을 입방아에 올리는 사람은 내일 여러분의 비밀도 똑같이 올립니다. 이 안목을 배우려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팔만대장경판이 수천만 개의 글자를 품고 수백 년을 서 있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도 그 깊은 진리를 묵묵히 품고만 있었습니다. 습기가 차도 글자를 뱉어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경판전이 그 긴 세월 동안 뒤틀리지 않은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창문의 위열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사계절 습도를 스스로 조절하게 설계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오래된 나무 판자들인데 그 안에 수백 년을 버텨온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말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침묵 안에 여러분의 비밀을 수십 년 동안 지켜줄 깊이가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누군가 남의 말을 전하러 왔을 때 물었다죠.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좋은 말인가? 그리고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체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판처럼 내 비밀과 허물을 묵묵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떠날 때의 뒷모습이 맑은 사람.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종로 낙원상가 뒤 아구찜 골목에 갔다가 속이 뒤집어지는 꼴을 봤습니다. 예전에 한가락하셨던 모 협회 회장님의 칠순 겸 퇴임 기념 모임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현직에 계실 때는 그 양반 집 앞에 줄 선 사람만 심리였다죠. 그런데 그날 식당에 가보니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예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후배들 밥값 내주려고 지갑에서 돈 꺼내는 손이 가장 빠른 분이셨다죠. 후배가 어렵다 하면 자기 인맥 다 동원해서 도와주셨다고. 그분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가 난 건 그 자리에 온 몇몇 친복이라는 양반들의 태도였어요. 회장님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선 사이 아까까지 회장님, 형님 하던 양반들이 콩나물을 씹으며 쑥덕거리는데 제 귀에 다 들립니다. 야, 이제 저 양반도 끝났어. 앞으로는 새로 취임하는 박단장 줄을 타야지. 여기 붙어 있어봐야 국물도 없어.
심지어 회장님이 돌아오니까 이 양반들이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아이고 급한 약속이 생각났네 하며 썰물 빠지듯 우르르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산도 안 하고 말이죠. 볼일 다 봤다고 이제 뜯어먹을 거 없다고 등 돌리는 그 차가운 뒷모습.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앉아 술 한 잔을 홀짝이며 회장님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눈빛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씁쓸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눈 감아 주신 거죠. 그 회장님 옆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20년 전 회장님이 밥값 없어서 굶을 때 밥 사줬다는 고향 친구. 다른 한 명은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녔다는 후배. 이 2사람만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끝나는 날 끝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진 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 안목을 배우려면 경주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첨성대를 봐야 합니다. 첨성대는 화려한 색칠도 없고 비바람 막아줄 지붕도 없습니다. 그저 투박한 돌덩이들이 층층이 쌓여 있을 뿐이죠. 그런데 1000년 전 그 자리에 서서 별을 보던 첨성대는 신라가 망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몰아쳐도 단 한 번도 안색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첨성대 돌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다 제각각으로 생겼습니다. 네모반 듯한 돌도 있고 울퉁불퉁한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한 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1000년을 버텼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이 첨성대 같습니다. 반들반들하게 잘 깎인 사람이 아닙니다. 좀 투박하고 말이 좀 없어도 내 직함이 사라지고 내 통장이 비어도 그 자리에서 나를 비춰주는 사람. 그 투박하지만 단단한 품격. 그게 진짜 국보급 동반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구름과 같아서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이면 흩어지나 참된 벗은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아서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난다. 선생은 정조 임금이 살아계실 때 한양에서 승승장구하셨다가 정조가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고 유배를 가셨습니다. 그 유배지 강진에서 18태를 보내는 동안 한양에서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중 먼저 편지를 보내온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북극성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북극성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속이 다 시원하시죠? 맞아, 그 양반이 딱 가자미 눈이었어. 내 비밀 퍼뜨린 그 최 여사, 내가 아는 누구랑 똑같네 하면서 머릿속으로 누구 한 명씩 세워두고 신나게 매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등 뒤에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는 동안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켜져 있던 등불 하나가 꺼진 줄은 모르셨나요? 남을 감별하는 그 서슬퍼런 칼날이 정작 나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베고 있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남의 욕하며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5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내 안의 마음을 닦는 깨달음은 평생을 갑니다. 이제 그 돋보기를 남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양반을 평가하기 전에 나는 그 양반에게 베을림 기둥이 되어줬는지, 현탑이 되어줬는지, 대장경이 되어줬는지
첨성대가 되어줬는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저는 오늘 통장이 비어서야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통장 비기 전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안목, 가슴에 새기셨나요? 나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배윌림 기둥의 경손, 내 성공을 제 일처럼 좋아하는 쌍탑의 의리,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대장경의 무게, 그리고 이익이 다해도 변치 않는 첨성대의 뒷모습. 화려한 단청 같은 사람 찾지 마시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주춧돌 같은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런 국보급 인연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긴 시간 동안 사람 보는 법을 논했지만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국보보다 소중하고 빛나는 작품은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 나이까지 버텨온 여러분의 세월이 바로 배흘림 기둥의 곡선이고, 자식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참아온 그 눈물이 바로 팔만대장경의 글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박물관을 어떤 인연을 전시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가짜 단청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보물을 믿으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다음 답사를 떠날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여러분 주변에 진짜 같은 사람 한 명 생각나셨다면 그분께 슬쩍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답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안목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